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사이광민입니다. 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한 6분 정도 늦었죠. 네. 어 이게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저한테 이제 정신과 의사 몇몇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ADHD에 뭐라 그럴까요? 진단 내리는 거에 호의적인 선생님들, 예,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대놓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예, 선생님도 ADHD인데 선생님 지금 부인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저는 ADHD 중에서도 지능이 높아서 ADHD의 증상을 지능으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ADHD의 그 힘든 고충을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똑똑한 ADHD여서 ADHD 분들의 어려움을 모르시잖아요. 말면서 예, 그러면서 성인 ADHD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선생님이 이해를 못할 따름이지, 예,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정신과 선생님들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좀 이렇게 흘리는 게 많죠. 사실 오늘 늦은 것도 이제 차 이 주차장에 가서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갔다가 열쇠 챙겨 가지고 다시 왔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저도 이제 중간중간 흘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실수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지각도 하고, 예, 놓치는 게 많으면 이제 그 ADHD 몇 개 증상들 쭉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도 해당되는 건 많아요. 예, 많죠. 그러면 이제 저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 실제로 이 성인 ADHD라는 영역이 질병의 영역이고, 이거를 지금 뭐랄까요? 의학적인 영역에서 이제 정석은 이 성인 ADHD에서의 증상을 약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는 쪽으로 의학적인 그 방향이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이제 뒤처져서, 네, 뒤처져서 그런 의학 지식을 못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한 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만, 항상은 아니죠. 의학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의학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항상 정답인 경우도 있지만 정답이 아닌 경우도 꽤나 있어요. 정신과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는 뭐 훨씬 더 이상한 치료들이 많았고요. 더 이상 현대의학에서는 인정되지 않죠. 근데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스틸록스졸피뎀이라고 불리는 그 수면제가 의존성도 떨어지고 그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라는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거든요, 의학적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임상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제약회사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의사들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과 선생님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수면제 쓴다 그러면은 졸피뎀이나 뭐 스틸록스를 쉽게 처방을 하셨던 거예요. 안전하다고 하니까 의학적으로. 예. 근데 지금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예. 한동안 미국에서 그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남발됐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되게 저명한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통증에 대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을 때 안전하고 중독도 안 되고 뭐 위험성도 떨어지는데 환자들의 삶의 질이 극도로 좋아진다. 그런 논문들을 발표해요. 뭐 극도로 좋아진다까지는 아니지만 삶의 질이 좋아진다. 그래서 의사들이 더 이상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주저하지 말고 통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환자도 편하고 약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그 마약 사용량의 그 웨이브를 한 그 3개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 웨이브가 사실 의사들에 의한 웨이브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 웨이브가 두 번째, 세 번째를 넘어가면서 이제 의사들이 더 이상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보건당국에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마약이 심각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증상이라는, 이 병이라는 어떤 영역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 이 병이 실제하는 증상과 병인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제하는 증상과 병이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증상을 치료한다는 그 치료 방법이 근본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건가? 아니면은 약의 의존성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건가?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서 이게 실제 영역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우려의 영역이 같이 있는 건지를 고민하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ADHD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남말되는 거. 물론 치료가 필요하신 성인 ADHD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남발될 건 아니라고 저는 이게 주장을 하는 편인데, 이 세 가지 근거, 이 세 가지 어떤 요인을 고려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한 뭐 10 년쯤 지난 다음에는 뭐 과거에 비욘디나 이런 데 나와서 ADHD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얘기를 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광민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역사에 남을지도 모르겠죠. 물론 역사에 남을 정도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그 어딘가에 남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냥 아직까지 저는 조심스럽다. 예. 약간 그런 이야기를 저의 그 비욘디 지갑과 함께 오늘 방송에 지갑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죠? 네. 이제는 아침에는 좀 이렇게 좀 시원한 상쾌한 바람이 붑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도 막 후덥지근했는데 인제는 보니까 입추 지났고 말복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봄이 좀 지나가는 듯한, 예, 뭐 찜통 같은 더위가 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를 나누면 오영돈 님께서 가장 처음에 인사해 주셨고요. 저랑, 예, 그리고 김싱아 PD님, 김준호 감독님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몬순이 님께서도 인사해 주시면서 "꼬박 일주일 기다렸어요." 하셨는데 아마 오늘 주제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스토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아마 기다리신 것도 있고 또 제 방송을 또 기다려 주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넘어 님께서도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고요. 예, 윤희 님께서도 인사해 주시면서 "원장님 계단으로 올라오시나 봅니다." 또 이렇게, 예, 재미나게 농담도 해 주셨습니다. 아, 예예. 그쵸. 그리고 주아80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예. 제가 이래저래 자꾸 흘리는 걸 이야기하니까 몬스님께서는, 예, 사람이라 그런 거죠, 흘리는 거. 그리고 유인님께서는 "저는 전화를 냉장고 안에서 찾은 적도 있어요." 아, 리모컨. 저도 있습니다. 저 '리모컨이 어디 갔지?' 했는데, 예, 냉장고 안에 있거나 화장실 안에 있거나 '화장실에 리모컨을 내가 왜 두고 갔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유인님께서는 "저 수술하고 옥시코딘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헛것 본 적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수술 이후에는 몸에 이제 전반적인 그 만약에 전신 마취를 하셨다면 마취 성분이 충분히 다 안 빠진 상태에서, 예, 옥시코딘처럼 약간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를 처방받게 되시면 환각이나 그러니까 그 혼동이라 그러죠. 예, 정신적인 혼동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게 선망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막 헛거 본다거나 밤에 잠 못 잔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 예,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아80 님께서는 "19 세기의 정신의학자들의 중증 정신병에 대한 견해가 20 세기 초중반의 정신의학자들의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견해보다 더 실제에 가까웠죠. 원인에 대한 견해요." 아, 이거 주아80 님 이거는 공부를 하신 분이십니다. 예.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그 원인에 대한 걸 설명할 때 약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원인들을 자꾸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우리 뇌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많이 했고요. 예를 뭐 도파민이든 세로토닌이든 뭐 이런 쪽으로 언급을 많이 하다가 요즘은 이제 그 세포 안에서의 이제 뭐 DNA에서의 어떤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뭐 이런 기전 때문에 이런 약물이 효과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와, 이걸로 정말 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 판타지죠. 만들어 주지만 그러한 어떤 그 생물학적인, 예, 유전 생물학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19 세기에는 철저하게 환자에 대한 관찰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하는 설령 이게 망상을 막 이야기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왜 외계인이 자기 머리에다가 이상한 칩을 집어넣었다고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이 사람 중심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지식이 이때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의 말과 행동과 또 성장 과정과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좀 더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신분석가죠. 지그문트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경증,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성격 장애나 공황 강박 장애 이런 것도 포함될 거예요. 사회 공포증. 이런 영역에서 또 전환 장애 대표적이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정신적인 무의식적인 갈등이 어떤 게 있어서 이런 증상으로 올라가는지를 열심히 분석을 했다면 그 또 다른 정신 분석가죠.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칼 융 같은 경우에는 중증 정신질환, 조현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정신 분석학적인 어떤 원인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이제 제자까지는 아니지만 현존재 분석이라고 불리는 메다드 보스라는 또 이분도 분석가죠. 정신 분석가이자 정신의학자는 그걸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순수하게 이제 조현병에서의 망상이 어떤 무의식적인 갈등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거를 케이스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현재의 증상에 기반을 해서 병의 원인을 찾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상도 안 되는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DNA부터 RNA로 넘어가면서 합성되는 과정에서의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병을 만들고 이거는 허황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라고 설명할진 모르지만 사람의 어떤 마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4차원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오늘 주제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래도 조금만 더 말씀 나누고 하죠. 그러면서 주하님께서는 의학도 퇴보하긴 합니다. 그리고 몬스님께서는 그 통증에 대한 제가 통증을 진통제로만 너무 해결하는 게 좋지 않다는 이런 거에 좀 또 공감을 해 주셨고요. 물론 통증이 있으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죠. 이건 누구시지? 유저 TI7WG 뒤에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아침 저녁 선선해서 좋네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음악 수첩의 한 페이지 님께서는 범주를 정해서 커트라인 정하듯 어떤 기준이나 진단 도구를 통해서 OX를 정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ADHD는 저도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저랑 이렇게 저의 어떤 의견에 동의, 동감 그리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이런 게 필요해요. 사회적으로도요. 정반합이라 그러잖아요. 몬스님께서는 선생님 말씀 늘 힘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 선생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한 주가 행복하답니다. 제가 그 누군가의 행복이 될 수 있다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산토리니 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우울증일 때 ADHD 약도 같이 복용하기도 하나요? 네, 사용하는 경우도 요즘은 좀 흔해졌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한 걸 좀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한 번은 가져와야지라고 생각은 했었고 과거에도 비온 뒤에서 제가 이렇게 간단한 지나가는 이야기로도 스토킹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부터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도 그렇고 그것도 이제 보니까 한 5년 정도 됐더라고요. 물론 최근엔 제가 최근에 좀 못 나간 거죠. 안 불러 주시니까 못 나갔지만. 근데 그거 외에도 제가 최근까지도 범죄 관련된 방송은 스모킹 건이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 사건 의뢰 쪽에서도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 사건 범죄 사건이든 이슈가 됐던 어떤 사건 사고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자료를 받고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정신의학적인 자문을 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스토킹과 관련된 부분이 단골 지금 주제죠. 단골 주제라고 표현하는 게 참 씁쓸합니다만
예, 제가 매주 이제 그 사건 의뢰 쪽에서는 이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한 거를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주도 안 빠져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게 언급이 되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포털이든 뉴스를 보다 보면은 정말 하루 건너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뭐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게 끔찍한 범죄로도 연결되기도 하지만 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뭐 한 사람의 삶을 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압박하고 예, 힘들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 지금 드는 저의 생각은 이런 스토킹의 영역이 성별 연령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소위 스토킹이라 그러면 젊은 뭐 청년층에서 주로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역은 뭐 굳이 정말 백보양보해서 보자면 이제 이 남성의 경우에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의 영역으로 일정 부분 그 집착적인 사랑의 영역이 다소 깔려 있습니다. 다소 깔려 있습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영역에서만. 물론 이게 범죄로 넘어가는 거는 정상적인 영역 아닙니다. 예. 근데 그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고 그거를 정말 머리 안으로 계속 그 사랑을 곱씹고 상상하고 예.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열정이라 그러죠. 예. 그런 거를 그 한 사람을 그 짝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이렇게 동반되는 게 남성들 영역에서 쪼끔 더 크거든요. 예, 청소년기나 예, 초기 성년기 이 20 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건 일정 부분 남성 호르몬의 영역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약간의 집착. 이건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받아들일 수준의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죠. 기본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끙끙끙끙 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정상적으로. 예. 근데 이제 그게 심하게 발현돼 버리면 이제 스토킹 영역으로 넘어갈 텐데 혹은 이 스스로가 자제력이 확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집착 자체가 스토킹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20대 때 그 남성 가해자가 주가 됐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20-30 대는 당연하고요. 예. 지금 최근에 나오는 사건들은 50-60 대에서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 그리고 과거에는 그 가해자가 주로 남성이었다면 예. 최근에는 여성 가해자도 있습니다. 물론 여성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제 강력범죄로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드물긴 합니다만 여성 가해자 스토킹 역시도 예.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건 아직까지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도 이 스토킹 영역은 이 정도로 심각했는데 네. 우리 사회가 여기에 주목을 하지 못했던 걸까? 혹은 예. 혹은 실제로 지금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영역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난 걸까? 그리고 실제로 늘어난 게 맞다면 어떤 상황이 지금 이 스토킹과 관련된 부분을 예, 이렇게 강화시켜 놓은 걸까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 실제로 늘었는 게 맞을까? 스토킹 범죄가? 과거에는 그 스토킹 범죄 영역이 있었지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이야 핸드폰이나 CCTV나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스토킹이 됐을 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그런 근거들 때문에 이제 물론 처벌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일단은 처벌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신고가 되고 또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언급하기가 좋아진 게 아닐까? 즉 스토킹이라는 영역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암암리에 그냥 묻혀 있었다면 입증하기도 힘들고 뭐 그때 당시에는 또 남성 중심적인 게 있으니까 '아 뭐 남자의 사랑이란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스토킹 영역 범죄적인 스토킹이라더라도 그 영역을 뭐 처벌하거나 뭐 이렇게 가지 못했던 것들이 인제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도 나아졌고 그리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수단도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히 그 영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스토킹의 영역도 많았을 수 있겠다. 음.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어떤 스토킹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강제적인 그 협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물론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스토킹을 확인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인제는 드러났기 때문에 늘어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어떠한 원인 때문에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자극받는 혹은 그거를 조장하는 어떤 배경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것도 분명히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실제로 늘었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늘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 연령층에서 남녀 상관없 물론 남성이 좀 더 많긴 합니다만 여성 역시도 자극을 받아서 높아졌다 그러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때 두 가지 요인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더 있겠지만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는 이제 예 이게 좋게 표현해서 완벽주의지만 완벽주의입니다. 근데 좋게 표현해서 완벽주의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근데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도 많이 만납니다만 이 친구들이 뭐 공부에 있어서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할 것 같으면은 뒤로 빠져버리거든요. 예 도망쳐 버려요. 감당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본인이 원하는 결과의 어떤 목표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이걸 내가 하지 못하면은 '나는 뭐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뭐 이 목표도 정도껏 세워야지 현실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도를 좀 해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뒤로 빠져버리는 거죠. 혹은 시도를 해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강제로 쟁취하겠다가 스토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젊은 연령에서 그러니까 청년층이나 청소년층에서 연애를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처음부터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다 내 사람으로 만들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설령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은 본인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서로 연애를 하다가도 서로의 마음이란 건 바뀔 수 있죠. 네. 왜냐면 이건 100% 책임져야 되는 의무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 혹은 이 사람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 가지고 실망을 할 수 있다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극도로 이제 회피하거나 그럼 이제 연애를 안 하겠죠.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쪽으로 갈 거고 뭐랄까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지 못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은 파이트 아니면 플라이트거든요. 혹은 프리즈가 있죠. 예. 맞서 싸우려고 하거나 예. 그냥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냥 얼어버리거나 아무것도 못한 채. 네. 근데 스토킹 영역은 이거를 내가 그냥 적극적으로 싸워 가지고 강제적으로 뺏어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건강한 파이트는 거기서 내가 나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식으로 파이트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쪼끔 더 기회를 구한다거나 혹은 내가 이 사람은 결국에는 내가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예 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지는 못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는 그전의 실수나 상처나 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예 '더 좋은 사랑을 만들어 나가야지.' 이렇게 되면은 발전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쥐고 있는 거 나 이거 당장 쟁취하지 못하면 나는 어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찾아가고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을 쓰고 협박을 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즉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나를 배신할 것 같으면은 예 그냥 다 같이 죽자라는 식으로 찔려 죽 뭐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에서도 이 완벽주의라는 게 우리가 모든 걸 좀 잘하고 싶어 하는 욕심에서 기반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좋아요. 근데 이걸 현실적인 영역의 완벽주의로 목표치를 잘 맞춰 나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이건 나이가 드신 분들도 지금 최근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지금 50-60 대에서도 스토킹 관련된 범죄는 좀 더 극단적으로 넘어가는 경향마저 보여요. 옛날에는 뭐 "술 마시고 횡패 부렸다." 뭐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그거를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는 식으로 치부하는 건 지금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어느 순간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자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린 거죠. 네. 뭐 아까 저희가 초반에 ADHD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자제력이란 부분을 우리가 일정 부분 '아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이야. 이 선은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야.' 이거를 끊임없이 연습을 해 나가면서 키워야 하는데 그거를 약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ADHD라는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자제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면은 큰일 날 것처럼 급급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런 민족성이 아니잖아요. 예 일정 부분 여유감이랄까요? 예.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민족성인데 이걸 민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죄송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민족성이라는 개념도 사실 뭐랄까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으로 미래 사회를 봤을 때 자꾸 민족 따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찌 됐건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이 문화의 특성이 약간의 그 여유감 예 이런 것들을 기본에 깔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좋은 게 좋은 것도 있어.' 예. 이렇게 이 받아들이는 문화가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쪼끔은 내가 느리게 가더라도 이렇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냄비처럼 끌어올렸다가 빨리빨리 이런 문화도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있기는 했죠. 예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더 강화된 듯한 느낌이죠. 그렇게 바뀌어 버린 이유가 뭘까에 대한 걸 고민하면 여튼 근데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생겨 버린 데는 코로나도 무시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제 벌써 코로나를 지나간 지가 이제 2 년에서 3년 가량이 지나가는데 2 년에서 3년 가량이 지나가는데 그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집단적인 트라우마죠. 집단적인 트라우마 상황이 물론 이 젊은 층에 있어서는 이제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잖아요. 예 거의 학교에서 사회적인 어떤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유소년 과정이 지나가 버린 청소년 과정이 지나가 버린 예 초기 성인기 과정이 지나가 버린 세대들 이런 경우라 그러면 당연히 대인 관계에서의 그 실패와 좌절을 극복해 나가면서 대인 관계의 영역이나 연애든 이런 부분들이 예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를 예 그 시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어떤 후유증 이런 것들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윗세대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트라우마라는 집단적인 트라우마라는 코로나 상황이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확 끌어올렸기 때문에 예 확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불안이 높아져 버리면 일단 우리 삶에서의 여유는 급속도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게 나의 어떤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의 안전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불안이 높아져 버리면 여유감 확 떨어져 버립니다. 예. 예, 그런 거에 영향이 좀 지속된 게 아니었을까?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을 좀 찾는다면 그 SNS나 유튜브죠. 아 죄송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네. 근데 이건 무시 못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의 영역으로만 남겨 놨던 타인의 일상생활을 네 요즘은 뭐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오늘 뭘 했는지 뭐 최근에 어디 여행을 갔는지 뭘 먹었는지 누구랑 함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타인의 그 일상생활의 세세한 영역에는 사람들이 관심사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영역은 그냥 미지의 영역으로 그냥 항상 남겨 놨던 거죠. 근데 요즘은 인스타를 보다 보면은 정말 뭐 셀럽들도 마찬가지지만 인스타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주변에 몇 명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인스타를 통해서. 이거는 일정 부분 관음증의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 관음증의 측면이 내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이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타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거를 바라보는 그 허들이라 그러죠. 예.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올리시는 분들은 뭐 인플루언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를 지향하지 않는 뭐 인스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사실 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걸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게 정상인데 예.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아 내가 남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나도 너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이 왜곡적으로 확장돼 버리는 거죠. 이거 왜곡이에요. 인지 왜곡이거든요. 혹은 연인 관계나 뭐 아주 깊은 관계에서는 내가 이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스케줄이나 생각이나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뭐 요즘 기분이 어떤지 일일이 내가 다 파악할 수 있죠. 연인 관계니까요. 예. 근데 그 연인 관계가 서로 간에 동의가 뭐가 안 돼서 이제 마음에 뭐 서로서로의 어떤 호감도가 달라져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거를 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나는 이 정보를 얻는 거 자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게 되면 예 그때부터 스토킹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예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건강한 관심이라고 애정이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망상적인 측면이 깔려 있는 거죠. 망상이란 왜곡된 신념이거든요. 왜곡된 인지 신념이에요. 왜곡된 판단과 그 판단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의 인식 체계를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즉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방향으로 혹은 이 현실의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방향으로 왜곡시켜 버리는 게 망상이거든요. 즉 상대방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혹은 내가 하는 방식이 결코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내 마음을 못 알아줘? 네. 나는 너를 진짜 너를 위한 거야. 난 너를 진짜 붙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라는 식으로 '이게 사랑이다.'라고 잘못 인식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망상인 거예요. 혹은 더 심한 경우는 이런 거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는 망상.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계약 관계가 아니라고요.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한 착각을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망상적 집착. 그게 스토킹이죠. 그리고 그게 망상적 집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한두 번 거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거절을 해도 그 거절을 믿지 않잖아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 번, 20 번, 30 번이고 뭐 찾아가고 뭐 100 번, 200 번이고 전화하고 예. 그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직장 찾아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그 아 이게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은 사랑에 빠지면 몸도 아플 수 있고 상사병이라 그러죠. 몸도 아플 수 있고 뭐 "지나친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그럴 수도 있어."라고 허용되는 영역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망상적 집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몇 번의 거절감을 느끼면 그걸 본인의 마음 안에 상처로 가져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거를 분노로 끌고 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망상적 집착의 스토킹이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 버렸을 때 극도의 분노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살해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까지도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사건 방송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고를 해요. 예. 이제는 경찰이 스토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꽤나 이제 감수성이 범죄에 대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 인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 입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지나친 스토커인 경우 예. 너무 뭐 심하게 찾아온다거나 혹은 협박성 문자라든지 전화가 있다거나 혹은 폭행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이거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예. 구속 수사죠. 예. 형사 스토킹은 형사 처벌 대상이니까 그거 이제 조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단은 피해자분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뭐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거나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피해자분이죠. 피해자분에게 그 워치 채우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누르라고 하는 워치를 채우거나 혹은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이런 거를 신청을 하는 거죠. 검찰로. 예. 그러면은 검찰에서 그거를 위험성을 판단을 해서 이거 재판으로 그러니까 판사한테 넘겨서 판사한테 승인을 받아주면 참 좋겠는데 이제 주로 수사를 하시는 경찰들은 피해자분이랑 가해자 놈을 아니 꼭 놈만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가해자를 조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면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로는 좀 다 표현하기 힘든 직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 사람 진짜 위험하다.' 눈빛만 봐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수사 기록에다가 가해자의 눈빛을 봤을 때 눈빛이 뭐 실실 쪼개며 뭐 이렇게 되게 날카롭게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사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수사지에다가. 그러니까 이 순수한 범행에 대한 그 팩트만 기재를 해 놓고 다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횟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고 뭐 폭행이 연결돼 있고 이런 걸 적어 놓겠죠. 협박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걸 적어 놓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경찰분들은 쪼끔은 더 그 감정적인 촉도 있으니까 '이거 진짜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발찌를 채우든 구속을 시키든 유치장 구류를 시키든 이걸 좀 허가해 달라라고 위에다가 올리는데 검찰 쪽에서는 서류만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건 너무 인권 침해 아닌가?' 하고는 기각을 시켜 버리면 예.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죠. 최근에 나온 스토킹 범죄에서 보면 대부분 저번에 있었던 사건도 결국에는 피해자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뭐 전자 발찌나 유치장 구류 같은 걸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시킨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검찰에서 올렸는데 어 법원에서 판사가 이렇게 허가를 안 내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스토킹 범죄자들 소위 말해서 스토킹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어 이 연인 관계에서 내가 헤어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차례 자꾸 전화를 한다거나 만나 달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을 다 무슨 처벌을 하거나 유치장 구류를 시킨다거나 전자발찌를 채운다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예. 왜냐면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고 그냥 '아 그래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스토킹이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횟수가 너무 많다거나 그리고 찾아오는 방법에 대한 영역이 이거는 좀 위험한 영역으로도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데죠. 으슥한 곳. 그런 데로 찾아온다거나 예. 아니면 집 앞에 계속 숨어 있는다거나 혹은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막 한다거나 폭력이 포함되면 당연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에서 요번에 대응 매뉴얼을 만든 것 같아요. 예.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가해자의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어떤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예 그리고 그 접근 등의 행위가 너무 과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심이나 공포심이 유발되는 경우 그리고 이전에 일단 어느 정도 경찰이 출동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는데 반복되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선제적으로 쪼끔 대응을 예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 쪽에서는 이제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걸 좀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망상적 집착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론 경찰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위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기각해 버리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특히나 스토킹 범죄의 영역이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가 강하게 이루어져야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아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큰일 나는구나.'에 대한 인식이 생겨야지 예 가해자들도 어느 선을 안 넘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번 해서 경찰 불러봤더니 별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더라. 이거 몇 번 경험해 보고 나면은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망상적 집착이 강화되는 거죠. 실제로 망상이라는 거는 망상이 내 그 생각 안에서 왜곡돼서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를 누군가에 의해서 동의를 받는 순간 예 '아 이게 실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얻는 순간 이 망상은 강화돼 버리거든요. 그럼 더 심해지는 거죠. 그 스토킹에서는 신고했는데도 별반 대응이 안 나와 버리면 이거는 망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요. 그럼 그다음에는 더 큰 범죄로 연결될 소지가 많은 거죠.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우리가 구속 기소한다 그러잖아요. 예. 구속해서 기소한다라고 할 때 저는 거기에 당연히 재발의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재발의 우려가 빠져 있더라고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증거인멸의 예 위험 혹은 도주의 가능성. 예. 이거 두 개로만 이제 구속 기소에 대한 근거로 삼지 이거가 설령 예를 들어서 나는 증거인멸할 생각 없고 도망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지금 수사받게 된 이 범행에 대해서 예 재범을 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 스토킹 범죄가 대표적이잖아요.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 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이유가 이 스토킹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증거인멸의 위험성도 없고 도주의 위험성도 없다. 예.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다음에 문제는 어디서 터져요? 이 사람이 예 저는 증거인멸할 생각도 없고 도망갈 생각도 없어요. 다만 저는 더 세게 스토킹할 거예요. 하고는 더 큰 스토킹 범죄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보니까 스토킹 범행에 있어서는
이게 그 동일한 스토킹에 어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조금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전자발찌라도. 네. 이 그 워치 채우는 거는, 피해자분들한테 워치 채우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분들도 불편해서 이렇게 빼놓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누르지 않는 한 사실 경찰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해자가 먼저 와 가지고는 뭐 누르기 전이든 누른 직후에 경찰에서 출동하는 시간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이에 범행을 저질러 버리면 사실 이건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전자발찌를 가해자한테 채워 버리면 피해자한테 1km 안으로 근접했을 때 바로 경찰에서 선제 대응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이야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기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디까지나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걸,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걸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또 약간 주제가 무거워서 그런지 무거운 주제여서 그런지 좀 저도 자꾸 이렇게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월요일 날 아침에 좀 가벼운 주제로 마치 그냥 사랑방에서 서로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지, 오늘은 약간 그것보다는 좀 무거운 주제가 되는 것 같네요. 예. 몬스님 님께서는 "세상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근데 이런 건 있죠. 이제 이런 뉴스들이 자꾸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한 사람들이고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일부 이제 위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삶 도처에 있을 거라는 착각을 또 만들죠. 이것도 다소의 왜곡된 인식입니다. 예. 우리 주변은 그래도 우리랑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우리랑 같이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있죠. 이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걸 너무 또 일반화시키는 것도 안 좋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요. 원태원 님께서는 "치료 방법은 있나요?" 하셨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격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분들이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정신과 가서 치료 받으시겠어요? 본인은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어찌 됐건 강제 치료, 비자의 치료를 하려 그러면 어떤 자타의 위험이 분명한 상황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건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사실 치료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진 않죠. 근데 다만 이거는 이 한 대상이 있는 어떤 집차이기 때문에, 격리를 확실하게 시켜 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선제적인 그 스토킹 2 차적인 스토킹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망상점 집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유인 님께서는 "피해자, 가해자가 가까워지면 피해자, 가해자, 경찰에게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가해자가 지불하는 제도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거 비용과 관련된 건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유인 님 말씀 진짜 맞는 얘기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심리 치료만으로 치료가 될까요?" 권태원 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정말 심한 경우에 약물이라도 사용해야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어 WT7 님께서는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이 스토킹을 사적인 관계에서의 문제로 보는 면이 있어서 해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이거 지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자살의 영역도 베르테리 효과라는 게 있듯이, 이제 한 저명한 사람이나 언론에서 자살과 관련된 기사가 자꾸 뜨면 이게 2 차적으로 확산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왜곡된 대중매체를 로 인한, 이것도 왜곡된 인식입니다. 근데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면 될수록,
이 영역이 '나만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한 사람 많네. 아 그럼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었나 보다. 남들도 이렇게 하네?' 라는 식의 허용적인 메시지를 줄 여지마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적인 영역만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로 사실 사회적으로 자꾸 반복되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시도하는 게 필요한 게 약간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홉소겠죠. 홉소 680 님께서는 "지금의 50 대는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는 결핍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라고 하셨는데 이걸 근데 사실 꼭 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꼭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부모의 과잉 보호 예 속에서 자라나서 예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잉 보호를 한다는 거는 과잉 기대를 한다는 거기도 합니다. 지금 어린애들 선행 학습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지금 부모님의 과보호 플러스 부모님의 과잉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핍이 없어서도 물론 있겠지만 부모님이 너무 그 결핍을 채워 주려고 애를 쓰는 동시에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설정해 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부터 완벽주의에 대한 그 부분들을 예 적절한 좌절로 깨지 못한 거예요. 네 표현이 쪼끔 어려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상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싶어. 이만큼 대단한 사람일 거야. 이거 반드시 이렇게 이뤄낼 수 있어.' 혹은 그거를 주변에서 막 뽐뿌질을 할 때 적절한 좌절을 통해 가지고 현실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적절한 좌절이라는 걸 겪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의 과잉 보호와 그냥 과잉 뭐랄까요? 지원? 거기서 아이들의 완벽주의는 점점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막상 사회에 나왔을 때 깨지는 걸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시간이 벌써 한 1 시간 정도가 흘렀고요. 네. 오늘은 스토킹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 근데 저도 약간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오늘 주제를 좀 가져왔고요. 물론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한 측면이 있어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또 막상 그렇다고 제가 프로파일러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쟤는 뭔데 저기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나.'라고 좀 불편해하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어떠한 어두운 한 측면에 대한 거를 그래도 같이 쪼끔 이야기를 해 보자.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 범죄들을 좀 사전에 좀 막아내자라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당국 쪽에도 좀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방송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음번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가져오겠습니다. 좀 가벼운 주제로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 비욘디에서의 사랑방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더운 여름이 쪼끔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더운 날씨 그래도 몸 건강 잘 관리하시고 한 주 시작 행복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